자, 이번 시간은요, 모의고사 제8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8회 문제 보도록 합니다. 1번. 행정쟁송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1번.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 행정심판에 청구를 한 경우에는 제소기간은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자, 이 1번 문장은요, 기본적으로는 맞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이 1번 문장이 맞는 문장인 건 아닙니다.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잘못 알려가지고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행정심판의 대상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행정청이 잘못 알려가지고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더라. 그런데 이제 그 위에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할 때 그때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언제나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요, 그거 주의해 줘야 돼요. 자, 1번 문장과 같은 내용이 우리 행정소송법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1번 문장처럼 우리 판례가 판단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 1번 문장과 관련해서는 1번 문장 자체를 알아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요,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와 관련된 것입니다.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는 1번 문장처럼 되지 않아요. 이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에 대해서 행정청이 그거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알려가지고 이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런데 그 후에 소송을 제기한다. 이럴 때 소송의 제소기간은 그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날로부터 기산이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불가쟁력을 발생을 했으니까 그 행정소송의 제기, 취소의 제기는 부적법 각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해서 반드시 염두에 두자. 자, 그래서 1번 문장과 관련해 가지고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 이 점을 메모를 해 줍시다.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는 1번 문장처럼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요때는 1번 문장이 맞는 문장이 아닙니다.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는 이제 그 불가쟁력이 발생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에 대해서 행정청이 여기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알려주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렇게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일단 1번 문장은 맞는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2번. 행정소송의 전치 요건인 행정심판의 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는 서면 행위로 된다. 그랬는데요. 이 행정심판 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는 서면 행위는 아닙니다. 거기 엄격한 형식을 요하는 밑줄, 이게 포인트예요. 그 행정심판 청구는 서면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행정심판 청구는 서면 행위입니다. 그러나 엄격한 형식을 요하는 서면 행위인 건 아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에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영업자에게 행정제재 처분을 한 후 당초의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취소의 대상 및 제소기간 판단 기준이 되는 처분은 당초 처분이 되죠. 당초 처분 동그라미입니다. 물론 이때 이 당초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변경 처분에 의해서 변경이 된 당초 처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당초 처분이 기준이 되는 것이지 변경을 한 처분, 이게 기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 항고소송에서 행정청이 처분의 근거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요건인
기본적 사실관계의 통일성 유무의 판단 방법 및 이러한 법리가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적용이 된다. 맞는 내용이에요. 그 소송에서 가령 취소과 같은 항고 소송에서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을 행정청이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의 통설 판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통일성이 인정이 되는 범위 내에서만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을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내용은 행정심판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문제는 취소 소송과 관련해 가지고 항고 소송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다루는데 그 내용은 행정심판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정답은 2번이라고 볼 것이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번 문장은 조금 비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 가지고요, 1번 문장 이거 이런 취지의 행정소송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맞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불가증력이 발생한 경우와 관련해 가지고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취소의 제소기간이 기산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점도 반드시 염두에 두자, 그런 얘기예요. 정답은 여하튼 2번이고, 그 다음에 2번. 행정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서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따른다. 1번. 민사법원이나 형사법원은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권이 없다. 맞죠? 민사법원이나 형사법원에게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권,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권은 없어요. 법원 중에서 행정행위,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권을 갖는 데는 어디죠? 취소소송의 수소법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법원에게 취소권이 인정이 된다. 행정사건을 제기받은 법원, 이게 행정법원이죠. 그런 행정사건을 제기받은 법원, 특히 항고소송, 취소를 제기받은 법원에게 취소권이 인정된다. 그 다음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는 상대방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제한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직권 취소는 침익적 행위에 해당이 되어 법률 유보의 원칙상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그랬는데요.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직권 취소, 이건 침익적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법적 근거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는, 직권 취소는 침익적임에도 불구하고, 침익적 행정작용에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라도 처분을 하는 행정청은 그 위법한 행정처분을 스스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가령 그러니까 동작구청장이 갑한테 A라고 하는 처분을 했다, 이렇게 봅시다. 그런데 A라고 하는 처분의 상대방인 갑이 A라고 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입니다. 지금 심리 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 처분을 한 동작구청장은 그 소송 계속 중인 그 처분에 대해서 스스로 직권으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3번. 다음은 행정계획과 관련된 판례를 서술한 것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은 도시계획 결정과 토지 수용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은 도시계획 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거기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밑줄입니다. 그래요. 우리 판례가 이렇게 왔습니다. 요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거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이렇게 우리 판례가 보았는데, 우리 판례가 이렇게 본 이유는 어디가 있느냐? 이미 도시계획 결정에 의해서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뒤엎을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당연무효가 아닌 한은 도시계획 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이렇게 봤어요. 그 다음 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이전 고시가 효력을 발생할 이후에도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에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랬는데요. 법률상 이익 인정되지 않습니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이전 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그랬어요. 3번 문장 맞고 2번 문장은 틀립니다. 자, 그런데 2번 문장하고 3번 문장의 차이점이 뭡니까?
두 번째 줄 2번 문장 관리처분 계획 동그라미 3번 문장 두 번째 줄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입니다. 이것 동그라미요. 그러니까 2번 문장은 관리처분 계획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냐 없냐 이거에 관한 내용을 묻는 문장이고 3번 문장은 그 관리처분 계획 안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 이거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냐 없냐 요걸 묻는 문장이 되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전 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는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한 인가를 다툴 이익도 그 다음에 그 관리처분 계획을 다툴 이익도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판례입니다. 우리 판례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전 고시가 이미 효력을 발생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는 너무 늦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되돌 얘기에는. 그래가지고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나 관리처분 계획 이거에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 문장에서 포인트는요.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전 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라고 하는 것입니다. 2번은 틀렸고 3번은 맞았고요. 그 다음에 4번 관리처분 계획은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 당초의 관리처분 계획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맞습니다. 이게 맞는데요. 이 4번 문장에서 키가 되는 단어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변경,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 이 부분입니다. 거기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을 했다. 그러면 앞의 관리처분 계획은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4번 문장이 맞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애시당초에 관리처분 계획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주의할 것은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게 아니라 경미한 부분만을 일부러 변경했다. 경미한 부분의 일부만의 변경이 있다. 그럴 것 같으면 그것은 이제 당초의 관리처분 계획이 그 경미한 부분이 변경이 된 상태로 존재를 하는 것이지 당초의 관리처분이 효력을 상실한다. 당초의 관리처분 계획이 없어져 버린다. 이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하튼 맞아요.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훈령, 지시, 고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따르라. 위법이 의심스러운 훈령이라도 일단 행정 내부의 구성원인 공무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맞아요. 거기 위법이 의심스러운 훈령이라도 밑줄, 그 다음에 위법이 의심스러운 동그라미입니다. 포인트는요, 위법이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령 위법이 명백하다, 이 경우에는 공무원 그에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위법이 명백한 게 아니라,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한 게 아니라 위법이 의심스러운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럴 때에는 공무원은 그 훈령에 따라야 합니다. 맞고요. 고시에 의해 감리비 지급 기준이 위임이 되어 행정청에 의해 감리비 지급 고시가 제정이 된 경우 상위법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으나 근거법령이 개정이 되어 더 이상 위임의 근거 규정이 없다면 법규명령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판례다. 맞죠? 여기에서 이 문장이 지금 맞는 문장인데요. 거기 고시에 의한 감리비 지급 기준 동그라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시로 정해져 있는 감리비 지급 기준은 일종의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법령 보충 규칙이 된다는 얘기예요. 법령 보충 규칙은 상위 법령의 위임에 의해 가지고 제정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위임이 없으면 위임이 없어진 순간부터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은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문장. 그 다음에 3번. 행정규칙을 위반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행정의 상대방은 그것을 이유로 쟁송을 제기해서 구제가 가능하다. 틀렸죠? 행정규칙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가령 취소 소송으로 구제를 받는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3번 문장에서의 포인트는 행정규칙을 위반한 처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행정규칙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위법이 되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행정규칙은 관보 등을 통해 공포되지 않아도 수명기관에 도달이 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그렇죠. 행정규칙의 효력 발생 요건이 공포인 건 아닙니다. 행정규칙은 공포와 관계없이 도달이 되기만 하면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게 돼요. 이 법규명령은 공포가 돼야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법규명령의 효력 발생 요건은 공포가 돼야 돼요. 그러나 행정규칙은 효력 발생하고 공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행정규칙은 공포가 효력 발생 요건인 건 아니에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에요. 공법상 계약의 특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따르라. 공법상 계약은 전적으로 사법적 법리를 적용할 수는 없다. 당연한 얘기겠죠. 전적으로 사법적 법리가 적용이 되는 것이라면 그건 사법상 계약이겠죠. 공법상 계약에도 사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될 수는 있지만 전적으로 다 완전히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 서울특별시립 무용단원의 해촉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항고소송이 아닌 당사자 소송에 의해 분쟁이 해결이 돼야 된다고 한다. 맞죠? 서울특별시립 무용단원의 해촉은 일종의 공법상 계약의 해지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이 해촉을 다툴 때에는 당사자 소송으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계약이 체결이 된 후 사정 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의 상대방은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공법상 계약은 일정한 공익하고 관련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사정 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의 상대방이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공법상 계약의 하자도 공법적 법리가 적용이 되어 행정행위 하자 법리에 의해 무효나 취소의 효과가 발생을 한다. 틀리죠? 행정행위 행정처분에는 공정력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행정행위의 하자가 있다라고 할 때 하자가 있는 그 행정행위는 무효로 되는 경우도 있고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계약, 공법상 계약 여기에는 하자가 있으면은요 무효가 그냥 됩니다. 공법상 계약에는 공정력이 인정 안 되고 하자가 있는 공법상 계약이다. 그러면 그건 그냥 무효가 되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공법상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력이 없기 때문에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6번. 다음 서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를 따르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해 행위시 법령하고 과태료 부과시 법령이 상이한 경우에는 행위시 법령에 의해 부과를 하는 게 원칙이다. 그렇죠? 행위시법주의가 원칙인 겁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도 마찬가지예요. 행위시법주의가 원칙입니다. 물론 우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은요, 그 행위시법주의를 배제하는 특별 규정을 두어놓고 있기도 있습니다. 그런 특별 규정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행위시법주의가 배제되지만 그 경우가 아닌 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상의 과태료 처분과 관련해 가지고도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행위시법주의가 타당해요. 그 다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처분 시점이다. 그렇죠? 처분 시점이 되게 됩니다. 판결 시간이라 처분 시를 기준으로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 다음 판례에 의하면 허가 여부의 결정 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신청 당시가 아니라 처분 시의 법에 의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 이것의 위법적 법 여부의 판단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판례에 의하면 허가관청이 허가 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고 있는 사이에 허가 기준이 변경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변경된 허가 기준에 따라서 행한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라고 본다 그랬는데 이 경우에는 거부 처분 위법하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이 경우에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도 위법하다 이렇게 봐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맨 앞부분 허가관청이 허가 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를 늦추고 있는 사이에 거기다 빗줄. 이게 키워드가 되겠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바뀐 기준에 따라 가지고 바뀐 법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신청에 대해서 행정청이 거부를 했다. 그러면 그 거부는 위법하게 됩니다.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7번. 다음은 동일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 내용이다. 다음 중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옳게 된 것은 그랬어요. 9.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20조 27조에 의한 영업 양수 신고나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 시설 인수 신고는 수리를 뭐하는 신고이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냐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냐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럴 때에 자, 두 번째 줄 영업 양수 신고 동그라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의 뒷부분 필수 시설의 인수 신고예요. 그러니까 이때 영업 양수 신고하고 필수 시설의 인수 신고 이거의 공통점은 뭡니까? 지금 갑이라고 하는 자가 하던 영업을 을이라고 하는 자가 넘겨받았다 랄지 갑이라고 하는 자가 하는 영업시설을 지금 을이라고 하는 자가 넘겨받았더라. 이와 관련된 경우예요. 그렇다면 이제 뭐가 있게 됩니까? 지위승계 신고가 있게 되고 이럴 때 이 지위승계 신고는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그래서요. 거기 영업양수 신고 그 다음에 필수시설 인수 신고 이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판례입니다. 지위승계 신고, 어떤 영업의 양도 양수에 대한 지위승계 신고 이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까? 요하지 않는 신고입니까?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행정청이 관광진흥법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종전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에 대해서 행정절차법 21조 1항 등에서 정한 처분의 사전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하는 게 판례입니다. 특히 이 두 번째 내용, 두 번째 박스 안에 있는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판례 시마특강 시간에도 여러분들하고 다루게 되는 내용이고 이건 기본적으로 잘 염두에 둬야 되는 내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게 됩니다. 이 두 개 내용도 반드시 염두에 두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8번.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를 따르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이렇게 나오면은요. 이렇게 설문이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의 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다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자, 1번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보충행위에 불과한 인가에 대해서는 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랬는데 틀렸죠? 두 군데가 틀렸어요. 첫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보충행위에 불과한 인가다 그랬는데 이 부분이 틀렸죠. 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 이때 이 인가는 인가라고 하는 단어에도 불구하고 설권적 처분 특허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죠. 그래서 보충행위에 불과한 인가다. 이 부분이 틀렸어요. 설권적 처분을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때 설권적 처분에 여기에 인가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인가는 인가라고 하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특허라고 그랬죠. 인가가 설권적 처분 특허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설립 결의에 존재하는 하자를 이유로 이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쟁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틀렸어요. 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인가에 대해서는 틀렸습니다. 요 부분도 틀렸다. 그 다음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질을 갖는다. 맞아요. 이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있은 후에 거기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있은 후 동그라미입니다.
이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있은 후에 조합 설립 결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재개발 조합 설립의 효력을 부정을 하려면 민사소송에 의해 무효 여부를 다퉈야 한다. 그런데 틀렸죠.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있은 후에는 그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퉈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조합은 총회를 통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가 있은 후에 사업시행계획의 하자를 이유로 쟁송을 청구해서 임시 구제를 요청을 할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그랬는데요.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 이후에 사업시행계획에 존재하는 하자를 이유로 쟁송을 제기한다. 그러면 이때 쟁송은 뭐가 돼요? 행정쟁송, 항고쟁송이 됩니다. 항고소송 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고소송에서는 우리 판례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이라고 하는 가구제,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이라는 가구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이때는 집행정지라고 하는 행정소송법상의 가구제 제도에 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의 방법으로 틀려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의 방법으로 이래야 맞습니다.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9번. 법쟁정의 원리로서 바르게 기술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따른다. 1번. 납세 의무자에게 조세의 납부 의무 외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 가지고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까지를 부과하는 경우 신고 의무 이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신고 의무 불이행 시 납세 의무자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은 납세 의무를 구성하는 기본적 본질적인 내용으로서 법률로 정해야 한다. 그래야 되겠죠? 이런 게 조세 법률주의의 하나의 내용이 된다라고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 등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 거기 맨 마지막 부분 등은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이러이러한 것 등은 납세 의무를 구성하는 기본적 본질적 내용으로서 법률로 정해야 한다. 밑줄 맞아요. 그 다음에 법률 유보에 대한 전부 유보서는 권력분리 원칙에 가장 부합되는 학설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며 우리 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틀렸죠? 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전부 유보설이 권력분리 원칙에 가장 부합된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 전부 유보설은 권력분립 원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학설이다라고 하는 비판이 행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부 유보설을 우리 판례가 우리 법원이 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최근에는 중요사항 유보설을 취한다 이렇게 평가가 돼요. 그 다음 무엇이 고급주택, 고급 오락장인지 여부를 정하는 것은 중요사항이라고 할 수 없어 법률로 규정이 될 필요는 없다. 그랬는데 아니죠. 뭐가 고급주택이고 고급 오락장인지는 중요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판례가 그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법률 우위에서의 오늘날 법률은 의회에서 제정이 된 형식적 법률을 의미한다. 그랬는데 법률 우위에서의 법률은 오늘날에는 성문 불문의 모든 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틀렸어요.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0번. 의무이행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조사는 처벌을 중심으로 하는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다. 처벌을 중점으로 하는 밑줄. 이 부분이 틀렸죠. 자, 행정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 일반법이 제정이 되어 있죠.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으로서는요, 이제 행정조사 기본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있는데 행정조사 기본법에서는 행정조사는 이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할 게 아니라 법령의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처벌을 하기 위한 행정조사가 아니라 우리 국민이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조사가 행해져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처벌을 중점으로가 아니라 법령의 준수를 유도하는 것을 중점으로 이렇게 바꿔야 맞고, 그 다음에 재량인 과징금 처분이 법정액을 초과한 경우 법원은 전체 취소를 해야 된다. 전부 취소를 해야 된다. 맞죠? 이 2번 문장에서 포인트는 재량인 과징금 처분이다 이 말이에요. 재량 이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은 병고할 수 있죠. 그 다음에 4번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직접 강제에 대한 일반법이 아니다. 맞죠?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직접 강제하고 관련이 되는 게 아니라 즉시 강제하고 관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험서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즉시 강제에 관한 일반법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다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 공무원의 즉시 강제에 관한 일반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11번 국가배상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가. 경찰 공무원이 낙석사고 현장 부근으로 순찰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낙석사고로 사망한 경우 국가배상법이 적용이 되어 국가배상이 가능함에 무리가 없다 그랬는데요. 거기 경찰 공무원이 낙석사고 현장 부근으로 순찰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밑줄 경찰 공무원 동그라미 낙석사고 동그라미입니다. 자, 이 판례도 중요합니다. 이 경찰 공무원의 낙석사고 부근으로의 순찰 업무 이것도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에 의해서 국가배상 청구권이 제한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 판례가 보았어요. 이거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됩니다. 경찰 공무원의 낙석사고 부근으로의 그 순찰 업무 이것도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에 의해서 국가배상 청구권이 국가배상 책임이 제한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국가배상이 가능하며 무리가 없다 틀립니다. 이 경우 국가배상 책임 인정 안 된다 이렇게 본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이야. 틀렸고요. 그 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이 귀순 사실 및 신원 비공개를 요청을 했음에도 행정청이 언론에 인적사항과 탈북 경로를 제공해서 보도하도록 한 것은 북한 내 가족에 대한 위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 증명이 없어 위자료 첨작 사유로 삼을 수 없다 그랬는데요. 틀립니다. 북한 내 가족에 대한 위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은 없다 하더라도 위자료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틀립니다. 그 다음 개별 공시지가 산정 업무 담당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에 위반해서 현저히 불합리한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이 되도록 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소속 행정주체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맞죠? 이거는 아까 앞에서도 우리 앞전 모의고사에서도 봤어요. 그 다음에 라입니다. 군무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 행위로 납북된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실종 선고 심판이 확정이 된 후에 국가배상을 청구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없으나 그의 가족들의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 대법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 판례와 관련해 가지고 포인트는 첫 번째 줄 뒷부분에 있는 납북된 피해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네 번째 줄로 내려와 가지고 그의 가족들 동그라미입니다. 그러니까 납북된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느냐, 이거는 완성이 되었다고 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의 가족들의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봤어요. 맞는 문장. 그래서 틀린 것은 모두 2개가 되고요. 옳은 것도 모두 2개가 되게 됩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부작위보복인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작위보복인 소송을 청구해서 확정적으로 인용이 있게 되면 피고 행정청은 이전 신청을 받아들이는 적극적 처분, 받아들이는 신청을 받아들이는 동그라미, 신청을 받아들이는 적극적 처분 거기까지 밑줄 신청을 받아들이는 동그라미, 신청을 받아들이는 적극적 처분을 해야 된다. 틀렸죠? 부작위보복인 소송에서 인용 판결이 확정이 되면은요, 부작위 행정청은 부작위를 없애야 될 의무를 집니다. 부작위를 없애는 방법으로는요, 인용하는 처분하고 거부하는 처분, 인용 처분, 거부 처분이 있게 돼요. 그래서 거부 처분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들이는 적극적 처분, 이거를 한마디로 줄이면 인용 처분이 되게 되는요, 이거를 해야 한다 틀려요. 거부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작위법확인 소송은 사정 판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집행정지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부작위법확인 판결의 효력에도 제3자의 기속력, 간접강제 등 취소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되지만 단지 부작위 위법만 확인한 것이어서 형성력은 발생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형성력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형성력이라고 하는 판결의 효력은 취소 소송에서의 인용 판결에만 인정이 돼요. 취소에서의 인용 판결에만 인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부작위법확인 소송은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법성의 판단 시점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맞습니다. 그래요. 처분에 대한 가령 취소에서는 위법성 여부의 판단의 기준 시점은 판결시가 아니고 처분시가 되죠. 그런데 부작위법확인 소송에서의 부작위 위법성 여부의 판단 시점은 성질상 판결시가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13번. 다음 중 행정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랬어요. 자, 이거는 행정주체하고 행정기관을 구별을 하는 문제하고 관련이 되는 내용입니다. 행정기관은 행정주체가 아니죠. 대통령이다. 행정기관으로 행정주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종로구청이다. 이런 것은 행정주체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서울특별시는 행정주체죠. 지방자치단체로서 종로구도 행정주체예요. 그러나 종로구청 이런 건 아닌 거야. 그 다음에 수원시 팔달구가 있는데요. 수원시는 지방자치단체죠. 그래가지고 수원시는 행정주체입니다. 그러나 수원시 팔달구는요. 단순한 행정구역일 뿐입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야. 그래서 행정주체가 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 토지 수용에 있어서의 사업시행자입니다. 가령 사업시행자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 재건축 조합이다, 재개발 조합이다. 이럴 때 그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이런 자가 바로 사업시행자로서 행정주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14번. 강학상 행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따른다. 강학상 특허는 원칙적으로는 처분 형식에 의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이때 이 처분은 일반 처분의 형식도 가능하다 그랬는데요. 일반 처분에 의한 특허라고 하는 건 인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려요. 그 다음에 강학상 허가는 원칙상 당해 법상의 금지만 해제될 뿐 관계법상의 금지까지 해제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다. 그렇죠. 허가에 의해서 금지가 해제가 되는데요. 그 허가에 의해서 해제가 되는 금지는 허가의 근거가 된 법령상의 금지만인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 그래서 관계법상의 금지까지가 해제가 되는 건 아닌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허가기관이 경관 후에 새로운 허가 신청은 종전의 허가와 무관한 허가로서 갱신허가라고 볼 수가 없다. 맞죠? 그 다음 기본행위인 하청공사에 관한 권리, 의무, 양수, 계약이 무효인 때에는 그 보충행위인 인가도 별도의 취소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 무효이다. 그래요. 기본행위가 무효라면 인가도 무효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15번. 행정심판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따르라.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자체나 그 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건 다 틀리죠. 여기에서의 이런 것들은 다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본권의 주체는 우리 국민인 거예요. 그렇죠? 국가나 지자체, 거기에 기관 이런 데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의 행정청을 기속하도록 규정한 행정심판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이 된다 그랬는데요.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이 있게 되면 그 인용 재결은 행정청을 구속하지요. 행정청을 기속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헌법에 위반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 이게 헌법에 위반이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행정심판에서의 인용 재결의 효력으로서의 기속력이라고 하는 게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버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기속력이 인정이 되죠? 기속력이 인정이 된다는 얘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 얘기인 거예요. 헌법에 위반이 된다면 그런 인용 재결의 효력으로서의 기속력이라고 하는 건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기속력 인정이 돼요.
국민과 달리 행정청은 행정심판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면 이것은 평등원칙에 위반이 된다 그랬는데요. 평등원칙에 위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행정심판에서의 재결 여기에 불복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 쪽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게 가능하죠. 그러나 행정청은요, 그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용재결의 기속력에 의해서 그 인용재결의 구속이 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평등원칙 위반은 아닙니다. 그 다음 행정심판기관의 인용재결의 기속력을 인정을 해가지고 중앙행정기관이 지방행정기관을 통제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이 자체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부분을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이 4번 문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염두에 두도록 합시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4번 문장처럼 판단을 했어요. 4번 옳은 내용, 정답은 4번 16번. 판례상 행정법이 일반 원칙이나 행정법이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해 공표가 된 농림사업시행 지침의 공표만으로 신청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가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거기 농림사업 지침의 공표만으로 빗줄 공표만으로 동그라미입니다. 이거는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해가지고 많이 얘기가 되는 내용인데요. 이 어떤 지침, 어떤 행정규칙 이걸 공표만 했다. 공표만 한 그 자체만 가지고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이 된다.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표를 해가지고 공표에 따른 어떤 관행이 이제 축적이 되었을 때 자기구속의 법리 등이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아야 한다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공표만으로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맞고요. 대법원에 의해 헌재가 법률 조항의 문헌 자체는 그대로 둔 채 다시 한번 대법원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법률조항의 문헌 자체는 그대로 둔 채 법률조항의 특정한 내용의 해석 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을 한 것은 법률조항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일 뿐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아니어서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지는 못하므로 법원이나 그 밖의 국가기관 등을 기소하지 못한다고 한다. 맞아요. 이 내용은 대법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법원은요,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이나 법률 조항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다. 그럴 때에 그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법원에 대한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보지만 어떤 법률이나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그대로 놓아둔 채로 한정합헌 결정을 한다. 한정위헌 결정을 했다. 이러한 한정합헌이나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에 대한 구속력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대법원에 의할 때 이번 문장은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평균 임금 결정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사무착오로 장애연금 선급금을 과소 지급받은 당사자가 적게 지급받은 당사자가 공단을 상대로 그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에 대해 소멸시효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공단의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이 된다 그랬는데 얼마든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겠죠.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을 할 수 있다라고 봐야지 소멸시효의 항변권을 행사한다,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 먹는 샘물 제조에 사용되던 지하수에 대한 이용권입니다. 여기까지 빗줄. 이것이 토지수용법 2조 2항 3호에서 수용 대상으로 규정한 물의 사용에 대한 권리에 해당하느냐, 그 수용의 대상이 되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판례입니다. 맞아요.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17번. 정보 공개에 관한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다툼이 있은 판례를 따르라. 1번. 고소인이 자신이 고소했다가 불기소 처분된 사건 기록에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조서 중
피의자 등 개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부분의 정보 공개 청구를 했으나 해당 검찰청 검사장이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부분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거부한 건 위법하다 그랬는데요. 아닙니다. 이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부분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라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라고 봐가지고 거부를 한 것은 적법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위법하다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1번이 벌써 틀렸습니다. 2번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입니다. 거기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 밑줄. 이런 회의록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5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우리 판례 이렇게 봤어요. 그렇다면 이 회의록을 뭘로 봤다는 얘기입니까? 비공개 대상 정보다 이렇게 봤습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 그 다음에 국가정보 내 조직, 소재지 및 정원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1호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 맞아요. 국가정보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판례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보았어요. 그 다음 소송 대리인이 소송상 유리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는 없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소송 대리인, 가령 변호사는 소송상 유리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 가지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이러한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이다? 어불성설인 겁니다. 그래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18번. 다음 항구쟁송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따르라. 한국전력공사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했는데 요놈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 통지행위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이 아니다. 맞아요. 거기 한국전력공사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밑줄입니다. 여기까지 밑줄 긋고 이때 이 한국전력공사가 했는데요. 특히 정부 투자기관 회계 규정에 따라서 한 경우입니다. 뭐에 따라서? 회계 규정이에요. 정부 투자기관 회계 규정에 따라 가지고 이 한국전력공사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했더라. 이거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보았어요. 그 다음에 금융감독위원회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파산 신청입니다. 거기까지 밑줄 파산 신청 동그라미. 이거는 행정소송판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파산 신청은 틀렸고요. 대학 입학고사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계속 중 당해 연도의 입학 시기가 지나고 입학 정원에 못 들어가게 된 경우라도 그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인정됩니다. 그죠? 그 다음 어느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해 보조 참가를 하려면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우리 이제 행정소송과 관련해 가지고 취소소송 이걸 제기할 때도 법률상 이익이 필요하죠. 법률상 이익이 인정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도 법률상 이익이 인정이 돼요. 우리 행정소송법상 뭐 제3자의 소송 참가다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럴 때에도 그런 참가를 하기 위해서 법률상 이익이 요구됩니다.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된다. 맞아요. 정답은 2번. 19번. 법률상 보호이익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1번. 부산시가 시립 영락공원 내에 화장장을 설치하기로 하는 도시계획 결정을 했는데 이런 도시계획 결정을 한 것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에 의해 보호가 되는 부근 주민의 이익이다. 그러니까 이때 이 부근 주민의 이익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호가 된다. 우리 판례가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때 부근 주민의 이익은 법률상 보호이익이다. 그 다음에 2번. 행정청이 제3자에 대해서 도로부지 점용허가 처분을 한 것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게 된 도로부지위의 무허가 건물 점유자입니다. 요자에게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3번 체육시설업자 등이 제출한 회원 모집 계획서에 대한 시도지사의 검토 결과 통보입니다. 이거의 취소를 구하는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의 기존 회원입니다. 이자에게 법률상 이익을 우리 판례가 인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원고적격 인정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고속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직행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 이때 법률상 이익을 인정해 줬습니다. 원고적격을 인정해 줬어요. 자, 이거는 암기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암기를 해주자.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20번 질서위반의 규제법상의 다음 내용들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질서위반의 규제법 거기 보니까 가입니다. 2인 이상이 질서위반 행위에 가담한 때는 1인이 질서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아니죠. 2인 이상이 질서위반 행위에 가담을 했을 때는 각자가 질서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돼야 되겠지. 그중에 어느 하나만 질서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말이 안 되죠. 각자가 질서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분에 의해서 성립하는 질서위반 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질서위반 행위가 성립하지요. 맞고요. 그 다음에 신분에 의해서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 동일하게 발생한다 그랬는데 이러한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바로 위에 문장하고 요 문장 혼동하지 말고 구별해서 잘 염두에 두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 행위에 대해서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죠. 그렇죠? 그 각각의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합산한 그러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한 과태료 하나만 부과한다. 그 다음에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둘 이상의 질서위반 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각 질서위반 행위에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됐어요.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게 되죠. 그래서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장 중한 과태료만 부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를 제외하고 둘 이상의 질서위반 행위가 경합하더라. 그럴 때는 그 각각의 과태료를 다 부과를 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틀린 것은요. 가하고 다 두 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8회 모의고사 문제를 쭉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것과 관련해가지고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1번 문제 있었죠. 1번 문제 1번 선지 1번 지문과 관련해가지고는 잘 비판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이해를 해주자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판례와 관련된 내용 몇 가지 내용을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못 본 판례가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판례는 좀 암기를 해주고 우리가 시험장에 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